안녕하십니까. 각도기 인사이트. 너무 뿌듯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김일구 상무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하게 됐다니 인생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살다 보면 스펙타클하고 멋진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김일구 상무님 저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만날 때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얘기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하면 어떻게 좀 따뜻한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딱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그런 거지. 딱 잘라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듣고 보면 또 맞아. 그러면 저는 또 그건 인정을 해요.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씨 맞아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2번 정도 네. 밥 먹었다 그죠? 네네. 그때마다 내가 그랬던 거 기억해요. 나도 기억합니다. 알고 있을 줄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어 그러니까. 네. 아끼는 마음에 그러시는 건가요? 설마 그렇게 아꼈겠어요 처음부터. 앞으로 아마 아끼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속상해라. 네, 아니었구나.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1번. 맞아요. 그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초기에 이제 3프로TV 처음에 나왔을 때 펌프질을 엄청 했거든요. 펌프질을 막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너가 저하고 점심 먹는데 첫 자리에서 첫 얘기였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계속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셨었어요. 기억합니다. 잘.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동안 다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또 새로운 장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존 장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새로운 장에 와서 갑자기 내가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무엇인가 잘못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2번이나 그러긴 했지만 선배 입장에서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래서 난 전화 안 할 줄 알았거든. 또 전화를 하더라고. 그럼요. 제가 괜히 증시각도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굴의 투지로다가 이 길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난 드리고. 전화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저는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속은 다르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아니네요. 속도 그랬구나. 네. 겉과 속이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찌되었건 그걸 느꼈는데요. 저도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워낙에 이제 이 매스로다가 들어와서 지금은 좋죠. 이게 좋은 게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뭐 지수가 3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서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짧은 시간에 3천을 가면 그 이후에 후폭풍은 상당하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다칠까? 선배로서 한번 좀 이렇게 내가 다치는 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치더라. 요거 피하면 덜 다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다치더라.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번 물타기만 안 해도 그래도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가지수 전반이 떨어지고 주식시장 전반이 떨어질 때는 나도 잃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든지 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주가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 벌면 되니까 잃을 때 잃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잠시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잃을 때 잃을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 회복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다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계속해 주세요. 내가 너무 중요해갖고 죄송합니다. 잠깐 잘라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때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잃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 그 패턴은 이제 굉장히 일정해요. 일정한 게 뭐냐면 떨어질 때 나도 모르게 더 사게 돼요. 네. 근데 더 사는 게 내가 원래 투자를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사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가 요만큼 샀다 원래 요만큼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상관없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나도 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내 감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이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격에서 보던 주식이 이 가격이 돼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싼 거죠. 그러면서 이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그러다가 반등 좀 하다가 훅 떨어질, 이게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원치 않던 금액만큼 너무 많이 돼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이게 손실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고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더 떨어지고 하면 손절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올라오는 장에서 내가 회복이 안 돼요. 네. 손절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너무 많이 한 거죠.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이거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빌린 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루에 내가 주가가 1%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면 금액이 훅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도저히 내가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네. 그래서 물타기만 안 해도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이고, 그리고 저는 뭐 하락장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락할 때 버텼다가 이게 1년 내내 손실을 내고 있었는데 딱 3개월 만에 상승장 돌아서면 3개월 만에 이게 이제 원금 회복하고 플러스로 돌아갈 때 그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주식 투자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 올라갈 때 남들 다 올라간다 하고 있을 때 버는 거 물론 뭐 저기 버니까 좋긴 합니다만 이 인고의 시간을 네. 지나고 네. 돌아설 때 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그 인고의 시간을 막 가령 한 1년씩을 버텨내려 그러면 내가 너무 무겁게 된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겪으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물타기만 피해도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식의 고수는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고 본인 얘기신가요, 혹시? 경험담처럼 누구의 경험담인데 이거는 너무 리얼리티가 너무 센데요? 자기 경험을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저도 물론 당연히 네. 경험을 해봤죠. 네.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이제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주식을 이걸 많이 갖고 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이 1원 걸었는데 잃어요. 예. 다음번에 2원 걸고 잃어요. 4원, 8원, 16원 이렇게 가면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무제한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주식을 한 주 산 것도 아니야. 네. 물타기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그런 식의 효과를 내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도박 심리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본전만 되면 그만하려고. 근데 1원 넣었다가 잃고 잃었다가 2원 넣고 4원 넣고 결국 얼마 벌겠습니까? 1원 넣어서 1원 잃고 2원 넣어서 잃었어요. 3원 잃었죠. 그 다음에 4원째 따봤자 1원 따는 거예요. 예. 도박이랑 거의 비슷한 본전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물타기 한 거 본전에서 대부분 다 정리해요. 네. 본인이 금액이 커지면서 그걸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본전만 되면 털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단기간에 올라가면 참 좋겠죠. 근데 이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물타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 상승장의 초반에서 주식을 다 정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징글징글하니까 징글징글하고 이제 쳐다도 보기 싫고 원금만 됐으니까 소원 풀었다 이제는 나는 여기서 떠나려한다고 짐 싸갖고 가는 마음 편해지거든요. 네, 너무나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 편한 거하고 주식의 안전과 자꾸 바꾸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일단은 트레이드오프 즉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돈을 버는 것과 내가 일상생활을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등할 때 본전이 되면 더 이상 내 삶에 이게 불안정한 요인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더 버는 거를 스톱하고 내 삶의 안정을 사게 되는 그런 거래를 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나의 심리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가능성을 빼버리고 돈만 움직이게 하려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제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야지만 물타기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저가 매수지 분할 매수고 네. 그걸 왜 물타기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자기가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 안에서 하시는 거면 물타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 더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더 살 거란 생각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게 가격이 싸서 내가 더 산 거야라고 뒤에 가서 정당화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미리 노트에다가 써놓고 이거 더 떨어지면서 살 거야라고 써놓은 거 이외에 더 사는 거는 이거는 분할 매수 아니고 이건 물타기다. 네. 물타기 안 하는 게 나의 감정이 돈과 연결 안 되도록 하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더불어서 이것과 더불어 생각나는 게 오늘도 그 이 수강 댓글에 그 갑자기 수강 댓글을 쓰다가 사람들이 자기 그 신세 한탄 비슷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헬프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남들이 다 보는 댓글인데도 불구하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SOS를 막 쳐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이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줄 알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때려 붓는다고 표현하죠. 그냥 때려 부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초보 투자자는 상당히 사소한 금액으로 해서 성공의 경험을 늘릴수록 더 키워나가는 그런 게 훨씬 더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경력이 쌓이면 그때는 돈을 정말로 많이 넣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좀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경력이 쌓여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그러니까 내 돈을 좀 더 넣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려면 시계열이 뭐 3년, 5년, 10년 이런 투자의 시계열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시계열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모든 듭니다.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고 싶지. 그렇죠. 나중에 묵힐 만큼 묵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네. 돈도 빨리 벌고 싶은 거지 나중에 벌고 싶은 사람은 없는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막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어떤 경우를 하든지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투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일단 이것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그거를 1년 동안은 투자 금액을 절대로 늘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물타기 할 때 이거 금액을 확 늘려버려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은행에 가면 마이너스 통장대출 금방 네. 해주거든요. 네네. 증권사도 신용대출 금방 해주고 이게 정말 쉽게 신용을 내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투자할 거야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 순간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확 늘어나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하고 가족들하고도 나 1년 동안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갈 거야 라고 가족들도 뭘 사고 파는지는 몰라도 네. 우리 집에 그 사람이 뭐 주식을 얼만큼 한다 네. 한도를 얼만큼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 다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만 갖고 있어도 초반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마치 이게 중력의 법칙처럼 법칙이 작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중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 초보자들 보면 이게 뭐 지금 몇 달 동안이 아니겠습니다만 한 2, 3년 지나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네,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하죠.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마치 이제 중력의 법칙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자산이 그거죠.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투자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다. 네. 그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네.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저는 그걸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원칙 1년 동안은 투자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 네네. 주위에서 뭐 금방 뭐 가령 뭐 저도 여기 그 앱으로 해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불과 10분 만에 대출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자기와 네. 약속을 지키고 네. 이 종목 내가
떨어지면 살려고 생각했던 종목은 아닌데라고 하면 떨어져도 그냥 물타기 나지 않는 네네.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된다고 네. 봐요. 오늘 물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용도 쓰지 마시고요.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서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자본주의는 계속 있었고 주식시장도 자본주의와 더불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놓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지표 자료 이야기 중에 해외 증권 매매 수수료가 국내 증권 매매 수수료를 초과한 증권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국내, 물론 이제 수수료가 워낙 국내가 싸졌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 해외 주식에서 돈을 증권사들이 많이 오히려 역전돼서 국내 주식보다 한국 증권사가 한국 주식 투자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더 벌고 있는 신기한 상황들이 왔고, 모든 개인들이 다 해외 주식 하면서 뛰어들고, 증권사들도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걸고, 프로모션도 많이 걸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저희들의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개인의 이야기, 증시에 몸을 많이 담았던 개인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로서의 그냥 편한 얘기라고, 그 정도의 무게만 두시고 이번 이야기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일이든 다 과열은 있어요. 과열은 네. 있고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이죠. 그렇게 간다 싶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요. 지금 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는 결국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봤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올라가겠죠. 근데 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인구가 뭐 이렇게 증가하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집값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있으면 경제가 뒤에 따라오겠지 이런 거예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버블이 있고 과잉이 있는 거는 뭐 늘 있겠죠. 네. 그런 게 이렇게 세상의 성장에 맞춰서 자산 가격이나 해외 주식도 이렇게 증가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 출렁출렁해서 결국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과잉이라고 해서 그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한국의 투자 기회가 계속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네. 우리도 인구의 고령화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 한국 자체가 훌륭한 기업들 많습니다만 최종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강한 기업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큰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서는 그냥 자본재 중간재 예. 그냥 다른 나라 기업들이 구매해가는 자본재 중간재 기업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소비재는 소비자한테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으면 애플 같은 거 그렇잖아요.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네네.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그래도 애플을 사겠다고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수 있는데 자본재 중간재 기업들은 뭐냐면 이게 구매하는 기업들에서 자꾸만 경쟁 입찰을 시켜요. 그렇죠. 네. 계속 원가를 절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의 논리로 보게 되면 자본재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걸 사주는 기업한테 이게 힘의 우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 지금은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 중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등장했죠. 그 중국의 예. 경영 때문에 우리가 이윤을 더 받기가 어려운.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업의 이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면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식을 갖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계속 돈을 더 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네, 물론 네. 자본재 중간재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경기 사이클에 따라 진짜 좋을 때도 있고 진짜 나쁠 때도 있고 그런 이제 한국의 자본재 중간재 기업에만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의 길이 열리고 하니 그 뭐 최종 소비재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커져갈 것이고 뭐 정부의 부담도 커져가겠죠. 네. 근데 뭐 국민들이 세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고 국민들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의 사례도 봤잖아요. 예, 예. 이 때문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네. 오히려 뭐 과열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가 저는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례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의 해외 투자는 너무 미미한 거죠. 아직도. 예, 가령 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 GDP 한 100%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GDP 20%가 안 되거든요. 예. 갈 길이 되게 멀죠. 네네. 그럼 앞으로도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세계 헤게모니를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뭐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는 뭐 그건 나중에 판별이 될 것이고. 네. 근데 물론 아무래도 쌀 때 사면 좋겠죠. 쌀 때 네네. 사면 좋은데 잘 기회를 안 주네요. 쟤들도 우리가 자기들 기업을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기회를 안 주긴 하는데 뭐 이러다 저러다 보면 결국 기회가 올 때도 있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9년도 대공황 전에 보면 유럽에서 26년, 7년, 8년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고 또 유럽 자금들이 대부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니까 저렇게 낮은 금리가 되어도 뭐 버틸 수 있고 채권도 잘 팔리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미국 시장이 좀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920년대 왜 대공황이 생겼느냐 네.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막 몰려 들어간 것이죠. 네. 1차 대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이 그렇죠. 그랬는데 1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영국이 아무리 금리 올려도 영국으로 돈이 안 들어가요. 미국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다 싸들고 금덩어리 들고 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네. 미국에 이제 금이 들어온 당시 근본위제니까 미국에 금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통화량이 뭐 엄청난 속도로 풀리기 시작하고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미국 내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위대한 개츠비 유럽에서 돈 벌어가지고 맨날 파티 열고 맨날. 이게 미국이죠. 그때를 로링 트웬티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질주하는 20년대 뭐 이런 거죠. 그 마지막이 결국은 주가의 대폭락.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너무 상승을 한 거죠. 네. 근데 미국만 다쳤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 세계 다 다쳤죠. 네. 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든지 간에 결국은 다칠 땐 다 똑같이 다치고 올라갈 때는 그러면 미국이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유럽은 안 올라갔느냐? 다 올라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우리는 이게 있을지 없을지 또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만 포트폴리오를 이런 기업 저런 기업 뭐 이렇게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니까 중간재 기업들이 좋을 땐 너무 좋고 나쁠 땐 너무 나쁘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장비예요. 전부 다 장비. 반도체 좋으면 반도체 장비, 뭐 통신 장비, 네. 뭐 2차 전지 장비, 전부 다 장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최종 소비재로 만들어 가령 테슬라 이런 전기차 테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2차 전지 장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5G 이야기하면 맨날 5G 장비 이야기를 해요. 근데 5G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나의 삶과 관련된 어떤 종목이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산업이에요. 네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근데 이거는 장비는 반짝 이러거든요. 그렇죠. 반짝 네. 이럽니다. 완전한 사이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번호표 잘못 뽑아서 나중에 사면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아예 끊어져 버리니까 네. 수주가.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장비 이런 자본재 장비 중간재라는 특성을 잘 알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죠. 어렵습니다. 이걸 개인들이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최종 소비재 기업은 내가 알잖아요. 이거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내가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저기 써놓은 책을 보면 자기가 아는 주식에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또는 네.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가 마트에 가서 이걸 사고 저걸 사고 하는 자기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큰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네. 뭐 지금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장비주들이 그거하고 전혀 뭐 내가 저 기업이 지금은 잘 된다 치고 안 되기 시작할 때 내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개인들이 많이 물려요. 자꾸만. B2B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예, 그쪽은. 네. 자꾸만 물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내가 인터넷에서 쇼핑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마지막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주식에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면 아니, 거기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영어로 재무제표 되는데 재무제표도 읽지 못하는데 왜 그 모르는 기업에 투자라고 하느냐. 근데 재무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기업의 그 제품의 특성을 내가 이해하느냐예요. 맞아요.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 요즘 뭐 재무제표가 너무 강조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재무제표보다도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의 장악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재무제표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중간재가 아닌 한국의 산업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특별히 요즘 한류로 K-한류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데 전 세계 문화적인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열풍은 우리 인생에서 맛보지 못한 정도의 큰 사이즈로 지금 국제적인 영향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쪽 분야 한국은 이쪽 분야는 그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죠. 네. 예, 근데 그 기업들이 비상장 시장에서 엄청나게 덩치를 키워서 넘어오니까 그게 이제 저기 상장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큰 네. 재미가 없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 세상이 갈수록 그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하루에 밥을 3끼를 먹다가 4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오락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돈을 많이 쓴 게 여행에 주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문화나 뭐 숙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놀이거리? 그렇죠. 오락,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요. 주식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마 같은 성향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네. 예, 뭐 우선주 열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해하기 좀 힘든데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 보면 충분히 그런 맞아요. 예. 이게 좀 더 게임처럼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게임 회사들도 자극을 심하게 받죠. 그러면 돈이 되니까 그만큼 새로운 것들도 막 많이 출시를 하고 그러면서 또 시장이 더 커져가요. 네네. 커져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한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커져가는데 사람들이 매체가 텔레비전 보다가 자꾸만 유튜브 보니까 아직까지 한류가 이 유튜브에 적합한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저기 뭐냐 콘서트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해 왔기 때문에 네. 이쪽에 돈이 되고 나머지 쪽은 돈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막히면서 이쪽이 이제 수익 기반을 많이 잃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미디어의 변화에 이쪽도 적응을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봤더니 BTS가 가장 잘 유튜브를 활용한 그룹이네요. 그 오래전부터 유튜브하고 SNS. 예. 그러니까 그걸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아마 해나가겠죠. 사람들은 똑똑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늘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식으로 또 방향을 바꿔왔기 때문에 아마 해나가겠죠. 네. 근데 직접적인 물질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이고 좀 더 어떤 문화나 오락성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늘려요. 네네. 근데 딱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다 이러면 이게 지출을 늘리기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가 한 대 들고 다니고 2대는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게 3대, 4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집에 게임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그렇죠. 하고 이것도 소장하고 저것도 소장하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저기 뭐냐
그 가수나 이제 아이돌 그룹 이런 것도 한 군데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여기도 막 탄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이렇게 고정적인 게 아니고 하루 세 끼 먹지 네 끼 먹냐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는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려고 하는, 더 네. 내려고 하는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증시각도기 TV에서 명사와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주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 많은 애널리스트와의 시간이었다고.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어쨌든 살아남아서 경험을 좀 많이 네, 갖고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다른 업에서는 정년이 넘고 나면 일을 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년부터 진짜의 투자가 시작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뭐 물론 항상 돈을 잘 버신 분이긴 하지만 버핏도 눈에 띄게 그 자산의 증가 그래프가 커진 것은 나이 먹고 난 이후부터 더 빨리 커졌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우리 명사이신 우리 김일구 상무님, 하나를 물어보면 9개를 대답해 주시는 우리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자주 이런 자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고 인사하시죠. 아, 네, 안녕. 안녕.